오늘 발제를 맡은 서울대 홍종호입니다. 제가 94년도에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제 전공에 대한 상당히 상반된 그러한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산업계에서는 아니 경제학자가 웬 환경을 하냐 상당히 의아해했고요. 또 환경단체, 시민사회에서는 환경처럼 가치 있는 일에 왜 경제라는 세속적인 걸 끌어들이느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로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쭉 했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상당히 인식의 차이, 세상을 보는 눈의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또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일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기후 문제가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더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2020년 코로나 원년이죠. 코로나 원년에 54일간의 최장 장마가 있었고요. 작년 2022년이죠. 작년에는 우리 서울의 경우 강남역이 물바다가 되고 자동차가 22,000대가 침수되고 또 9월에는 태풍 흰남노가 와서 우리나라에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인 포항의 포스코가 설립일에 처음으로 물에 잠기는 공장 일부가 이런 일도 있었죠. 올해는 우리가 여전히 기억이 새롭습니다. 충청북도 또 경상북도에서 물난리가 나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는 기후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 아마 언론에서도 훨씬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기업들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환경 또는 기후 그리고 성장 또는 경제 이 두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컸다면 최근의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이 간극이 컸던 두 가지 문제와 또는 이슈가 점차 이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기후 문제를 생각지 않고 경제를 얘기할 수 없고 또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기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점차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30분 동안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국민 총행복 전환 포럼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박진도 이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사님 따라서 부탄에도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른바 그 GNH, Gross National Happiness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처음 이제 국가 단위에서 실제 실현되고 적용되는 나라죠. 부탄에 직접 다녀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무엇을 지향하려고 하는지 가서 보고 또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이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제 발제는 최대한대로 짧게 하고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아주 주류적인 성장에서부터 최근에는 탈성장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어디인가 다 좀 속하실 것 같아요. 성장이 중요하다 또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정말 탈성장주의로 가야 한다. 오늘 강의를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그 스펙트럼에 어디쯤에 와 있나? 나는 어떤 지향을 하고 있나? 나는 나의 가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건 그냥 전 세계의 지난 2000년 동안 성장이 어때 왔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경제학자들이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리는 거죠, 역사를. 그래서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사실 첫 1800년 실질적인 성장은 없었다. 이런 걸 보면 멜더스적인 그런 세계관이 상당히 과거의 세계를 설명하는 데서 유효한 그런 어떤 접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인 성장이 없었던 시기죠. 그런데 1800년대 초부터 200년 동안 지금까지 온 200년 동안 전 세계는 100배 성장합니다. 100배.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 성장의 물적 토대는 다 아시다시피 이른바 이 화석연료가 이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부터 사용되면서 석탄, 석유, 가스, 그리고 이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전기,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제 대규모로 생산, 소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놀라운 성장의 이제 기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상당히 이래서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또 어떤 의료 기술의 발달, 보건의 발달, 이러면서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뭐 지금은 과거 100년, 200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이러한 엄청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화석연료를 대규모로 사용하면서 20세기 중반 이후로, 그렇죠? 지금부터 뭐 100년이 안 되는 겁니다. 70년 정도 전부터 과학자들이 이게 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화석연료의 대규모 사용과 무관하지 않고, 그러면서 과학자들 사이에 지난 한 50년에 걸친 논쟁이 시작됩니다. 정말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명제는 뜨거워지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이 두 가지 명제죠. 첫 번째,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185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재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굉장히 빠른 속도의 이 온도 증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왜 그런 거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게 훨씬 논쟁적이죠. 이게 자연적인 현상의 일부냐, 아니면 인위적인 것이냐. 최근의 결론은 결국은 99% 이상의 과학자들이 이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화석연료로 대표되는 결국 인간의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이 결론에 사실상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상당 정도 뭐 아직도 과학자들 중에 일부, 극히 일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압도적인 대세는 결국 이 두 가지 명제가 다 참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경제학자가 기후변화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명제인 인간의 경제활동 결과 전 세계의 기후변화의 임팩트가 생겨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경제활동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이냐, 바꿀 수는 있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두 명의 제가 경제학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옵니까? 그래요? 화면이 어떻게 나오지? 예. 그래서 한 분은 뭐 잘 아시는 멜더스고, 또 한 분도 여러분 잘 아시는 케인스입니다. 이 두 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멜더스는 잘 아시다시피 역대 경제학자 중에 가장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경제학자죠. 도저히 인간의 이 산업 생산이 뭐 농업으로 대표되는 당시에는 인간의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 없다. 지금 보면은 과연 이 주장이 맞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사실은 농업 생산성은 그대로 엄청나게 증가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어떤 예지랄까 예측은 멜더스가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멜더스의 후예들은 여전히 지금도 많고요. 그래서 신멜더스주의자라고 불러서 농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원이나 환경의 강력한 제약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의 성장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의 삶의 미래도 굉장히 암울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도 여전히 존재하죠. 오른쪽에 이제 케인스 같은 경우는 그 반대 극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가 낙관적이었고, 아주 뭐 극단적 낙관주의자, 이런 표현을 경제 사학자들은 쓰죠. 그래서 경제 이제 학설사를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케인스는 사실 이 20세기 초반에 썼던 논문에서 100년 후에 전 세계의 절대 빈곤은 사라진다,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도 합니다. 지금 보면 안 맞죠? 안 맞죠. 2028년 5년 남았는데요. 100년이라면 여전히 전 세계의 남미나 뭐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는 뭐 수억 명의 인구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심지어 휴대폰은커녕 전기가 뭔지를 모르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런 또 극단적인 낙관주의도 사실 미래 예측에 있어서 상당히 틀린 모습이죠.
결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낙관적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아마 여기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도 생각이 다양하실 것 같아요. 보면 뭐 공학자들이나 또 일부 경제학자들 중에는 언젠가는 기후변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열심히 성장해서 자본 축적해서 그런 기술을 인류를 기후변화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자본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뭐 어제도 저희 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자연대에 계신 교수님 얘기는 앞으로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인류가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미 배출된 탄소만으로도 최하 3m의 해수면 상승, 최대 7m에서 자칫하면 10m 넘는 해수면 상승이 2300년이 되면 반드시 실현된다. 별로 불확실성이 없다. 그 얘기는 뭐 물론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2300년까지 살아계실 분은 확률 1로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이제 그런 식의 세상에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해수면 상승 3m와 7m가 전 세계의 이 대륙에 미칠 영향을 잘 가늠하지를 못하겠어요. 대한민국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엄청난 변화가 이미 배출된 탄소, 그리고 앞으로 배출될 탄소에 따라서 앞으로 200~300년간 이 엄청난 영향이 지구상에 생겨날 것이라는 거고, 그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해수면 상승과 같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한 변화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뭐 아주 밝은 이미지의 그림은 아닌데요. 이게 1858년도에 영국에서 발간된 주간지에 실린 만평입니다. 보시면은 뭐 아마 강이란 걸 짐작하실 거고, 우리가 영국의 강은 딱 하나 알죠. 템스강이고요. 템스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업혁명의 암울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도시화도 일어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이제 영국에서 시발돼서 일어났는데, 점점 이제 다른 나라들 확산되는 과정이 이제 19세기, 20세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템스강은 이렇게 썩은 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당시의 만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아래 작은 글씨를 보시면 Your money or your life, 이런 말이 있죠. 너의 돈이냐 너의 생명이냐. 저는 이게 사실 제가 경제학을 이제 공부한 지 학부 1학년부터 치면 41년째인데요. 아마 저의 가장 큰 연구의 주제랄까, 저의 고민거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한 개인은, 한 공동체는, 한 국가는, 인류는 돈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추구할 것이냐. 사실 이 그림을 그린 그 작가는 결국 당시에 영국은 엄청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질은 오염됐고, 이 수질 오염에서 발생한 수인성 전염병이 영국 당시 국민의 32만 명을 사망으로 몰아넣는 이런 엄청난 이제 비극적인 상황까지 초래한다. 결국은 아마 그런 메시지를 영국 국민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산업혁명하고 성장한다고 하는데 뭘 추구하는 거냐? 돈이냐? 아니면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돈을 추구해야 할 것이냐? 그게 가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네. 저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뭐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워낙 돈만 바라보고 온 그런 지난 60년간의 성장의 역사를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 과정에서 우리도 많은 이제 교훈을 얻었고 피해를 또 겪었고,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는 이제 생명을 무시하면, 생명을 생각지 않으면
사실 돈을 벌 수 없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다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나가봤더니 이제는 생명 무시하고 환경, 기후 무시하면 무시당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돈을 무시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돈을 만약에 무시하고 돈을 간과한다면 과연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의 가장 큰 갈등은 이른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개도국은 지금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선진국이 많이 했으니 너희가 우리 개도국에게 돈과 기술을 지원해 달라. 선진국 돈 주겠다, 기술 주겠다고 하지만 개도국이 원한 만큼 충분히 주지 못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간극이 너무 큽니다. 뭐 아주 극단적인 적나라한 예가 역사적인 탄소 배출 1위 국가는 압도적으로 미국이고요. 현재 탄소 배출 1위 국가는 압도적으로 중국이죠. 이 차이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울산에 있는 태화강인데요. 이 태화강이 사실은 2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오염된 썩은 물이죠. 울산이 어떤 도시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울산 시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돈도 돈이지만 뭐 1인당 GRDP가 아무리 높으면 뭐하냐, 이렇게 오염된 강 속에 살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강을 이제 정화하려는 노력을 시 차원에서 하게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이 이렇게 정화돼서 이제는 수영을 하는 국제 수영 시합도 여기서 열린다고 하네요. 예, 그럴 정도로 강을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국민의 뭐 저력이라고 할 수 있고, 돈만을 추구하던 사회에서 이제 생명의 중요성을 점점 깨달아가는 그런 어떤 이행 과정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울산에 있는 탑입니다. 이름 아십니까? 이 공업탑이란 탑인데요. 이름도 좀 생경하죠? 지금 요새 누가 탑 지면서 공업탑 이런 이름 안 짓죠. 거기에 보시면은 저 동상도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생경하죠. 망치 들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학부생들에게 보여주면은 저게 뭐냐, 이제 이게 도저히 그 지금의 시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게 60년 전에 만들어진 탑이거든요. 약 60년 전에. 거기 아래 이제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을 한번 보시면, 글의 일부예요. 제가 그 일부를 좀 인용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검은 연기를 굉장히 긍정적인 이 메시지로 전하고 있어요.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면 우리나라가 드디어 조국 근대화가 달성된다라는 이런 메시지인 거죠. 이것도 역시 지금의 우리 학생들에게는 너무 생경하고 너무 잘 이해하기 힘든 이런 글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개인적으로 저의 부모님 세대, 제 부모님 당시에 20대 중후반이셨는데 말 그대로 이걸 보면서 이제 상당히 감동을 받고, 우리도 드디어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세대가 바로 지금의 70대, 80대 세대인 거죠. 이런 그 검은 연기, 제가 이거 검은 연기 시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검은 연기 시대가 30년을 지속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차례에 걸치면서 이루어지고요. 이 30년 동안 연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이 9.6%입니다. 3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없었던 성장이죠. 거의 10% 가까운 성장을 매년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하게 되는 이 성장의 길을 걷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각종 환경사고, 페놀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90년대가 바로 돌아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환경의 10년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입니다. 이 10년이 환경부 위상도 엄청 올라가고 환경 관련 법도 엄청나게 만들어지고요. 각종 새로운 쓰레기 종량제를 포함한 제도들도 도입이 되는, 말 그대로 정말 시민단체들도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가 엄청나게 생기는 이런 시대였죠. 지금도 이 갈등이 예를 들어 개발과 보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사업별로 지금도 있지만, 어쨌든 이 90년대 이래로 대한민국 국민이 돈만을 했다면 이게 아니지 않나? 환경과 보전과 생명과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과정의 시기가 바로 이 흰연계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제가 이제 연기 없는 시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가 눈에 보이지도 않죠.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지금 이산화탄소를 가장 심각한 글로벌 오염물질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검은 연기, 흰 연기 시대는 제가 느끼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다,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무엇이 문제다, 무엇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서도 갈등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50년은 비교적 그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하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연기 없는 시대, 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현저히 떨어지고 정치권,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굉장히 심하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후변화를 둘러싼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생각에 합치를 못 보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게 제가 보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의 글로벌한 위기, 대표적인 위기라고 일컫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굉장히 지지부진한 대응, 심지어 퇴행적인 대응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국민이 해왔듯이 빨리 강을 복원한다든지 또 산림을 조림을 통해 복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성공적인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에 실패한 선진국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경제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황폐했던 사내 모습이고요. 이제 이게 요새 학생들은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는 원래 이런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니죠. 과거에 그 못 살던 시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에서 묘목도 공짜로 정부 재정으로 제공해주고 인건비도 제공해주면서 하는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심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국제기구에 따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조림에 성공한 사실상의 유일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저는 성취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뭐 산에 나무가 많으면 주말에 등산 가기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 아실 겁니다. 나무가 없으면 어업도 망하고요. 농업도 망합니다.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산업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산에 나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산업적인, 경제적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죠. 물론 뭐 다른 공익적 기능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잘 아시는 순천만입니다. 이제 저는 뭐 매년 갑니다. 가서 묵은 때도 씻고 마음도 정화하고 오는데요. 가보시면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죠. 현재 이것을 보러 1년에 1000만 명이 갑니다. 1000만 명이 순천만을 방문합니다. 순천시를. 어마어마한 숫자죠. 더 놀라운 것은 90년대 후반에 이 순천만이 인위적으로 없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저 강에서 골재를, 즉 모래를 채취해서 공사 현장에 팔 뻔했어요.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어려웠으니까. 이거를 이제 당시에 시민운동가들, 환경운동가들과 환경부가 나서서 겨우겨우 막은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순천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손꼽히게 아주 살기 좋은 도시, 교육이 잘 되는 도시, 깨끗한 도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실제로 전라남도에서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 중에 하나로 돼 있죠. 이런 것이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돈과 생명을 같이 추구하는, 같이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 재정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됐고요. 당연히 생명을 보존하는 이러한 대역사를 이제 이루게 된 것이죠. 이 모델을 확장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 단위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 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돈만을 추구하던, 즉 성장만을 추구하던 세상에서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과정으로의 변화, 전환, 진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비가 계속 많이 올 것이고요. 그래서 비가 적게 올 것이라는 기대는 그냥 애초에 접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그 대표적인 기상학자께서 2060년까지 예측을 했는데, 모델링을 했는데 비는 계속 많이 오고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입니다. 예, 여기가 비가 제일 많이 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제일 큰 건 아닙니다. 피해는 또 어떤 지방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충북이나 경북에서 이러한 엄청난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당시 제 연구가 뭐냐면, 앞으로 비가 계속 이렇게 많이 오고 태풍이 분다고 했을 때 자연재난의 경제적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를 연구한 것인데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경제적인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 제가 숫자를 다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라실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지역별로 편차도 심한데 전라남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이런 지역의 GRDP 대비, 지역 총생산이죠, 대비 피해 규모가 클 것이다. 뭐 절대 피해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비 피해에 있어서도 지역 간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당연히 개인 간의 소득 계층별 양극화가 일어나죠. 아무래도 뭐 우리 2022년도에 비 많이 왔을 때 우리 관악에서는 그 반지하에서 뭐 엄청난 이러한 비 피해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뭐 신체적인, 또 환경적인 이런 약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점점 더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재정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후변화가 왜 경제 문제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아예 이제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는 빠르게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또는 그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이 뭐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는 엄청나게 자국산업 우선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2020년대에 이 탈탄소 무역규범이 정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RE100, ESG, CBAM.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RE100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써야 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원전이 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자꾸만 원전이 RE100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RE100은 국가가 국가에 대해서 행하는 규제가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규제가 아닙니다. 그냥 시민단체가 우리 재생에너지로 전기 만들어 쓰자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글로벌 레노라는 기업들이 너도나도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뭐 압박하여서 팔 비틀어서 가입하라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왜 가입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 세계 420개가 넘는 기업이 가입했고, 대표적으로 애플과 같은 이런 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가입해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최근에 33개까지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어지간한 글로벌 기업들은 다 여기 이제 계열사까지 다 가입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규제도 아닌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RE100의 지침에 따르면 이 재생에너지를 분리되는 에너지원은 딱 5개입니다. 5개. 햇빛, 바람, 물, 지열, 바이오, 이 5개예요. 원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ESG는 워낙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최근의 흐름은 이제 그린 워싱이라든지 무늬만 ESG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국가가 나서서 ESG 지침을 만드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공급망 실사라든지 또 공시 의무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유럽과 미국에 본격화되고, EU는 이미 지침서 만들었고,
미국도 올해 내에 지침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 국가로 넘어가는 이 양쪽의 압박이 기업들에게 가해진 상황이다. 그만큼 이제 ESG라는 것이 이런 비재무적인 기업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BAM은 말 그대로 이거는 규제예요. 무역 규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본격화 이제 올해 이제 이번 10월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2026년도에 본격화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고, 특정 산업에 대해서 국가별로 탄소 비용에 차이가 있다면 이것을 수입 과정에 상쇄하겠다. 한마디로 규제를 하고 그래서 세금 매기겠다. 세금이란 말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사실상 그렇게 수입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철강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철강의 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거고, 대한민국에서 철강 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탄소 배출의 비중이 39%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산업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국제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유럽에서 본격화하고 있고, 뭐 미국도 저는 미국은 이제 정치적인 지형이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그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기 넘어갈게요. 이게 바로 이제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차지하는 비중을 아주 극명하게 국제에너지국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바닥에 있는 저 초록색으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한국입니다. 2022년 작년에 8.2%고요. 2021년에 8.6%, 오히려 조금 감소했어요.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약간 급등락이 있지만 워낙에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60%거든요. 포르투갈이 이제 여기가 풍력도 좋고 또 수력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고, 덴마크는 이제 90%를 찍어가고 있으니 이게 상상을 넘어서죠. 한국은 지금 이런 거를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렸더니 한 주민분께서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저 통계가 맞는 거냐?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낮을 수 있냐? 제가 그랬죠. 우리 모두가 저렇게 한 겁니다. 태양광 안 된다. 우리나라 햇볕이 없다. 우리나라 바람이 없다. 이런 얘기 해가면서 태양광이 중금속 덩어리다. 국토가 좁아서 태양광 할 수 없다. 바람이 없다. 지역 주민들 다 태양광이나 풍력하면 다 농사 망치고 어업 망친다. 이런 얘기 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제가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낙후된 재생에너지의 현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도 어지간히 느린데 일본이 22%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OECD 평균이 53%고요. 독일은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 사이에 52%를 찍었습니다. 지금 이 화석 연료에 대한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건 물론이고, 러시아발 전쟁 때문에 또 화석연료의 가격도 엄청나게 뛰면서 이제 독일은 아예 러시아발 화석연료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되겠다. 2030년까지. 이런 국가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그냥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2030년까지 85%를 찍겠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하여간 우리나라가 너무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고, 솔직히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도, 일부 시민단체는 상당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가 석탄 발전 싫어하죠? 가스 발전 싫어합니다. 원전 당연히 싫어합니다. 문제는 여기에다가 태양광도 싫어하고 풍력도 싫어하고 해상 풍력도 싫어해요. 그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산에 들어가 그냥 전기없이 살자는 건가요? 너무 무책임하고 대안 없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것은 책임 있는 단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과연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전만 이야기하는 이런 또 그 반대 극단의 부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지금
독일에서 시작되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육상풍력이 있고 드론이 있죠, 드론이. 이 드론과 왜 육상풍력이 겹쳐 있나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위에 쓴 그림과 디지털의 쌍둥이 전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극명한 사례인데요. 뭐냐 하면 뭐 해상풍력이 그린 산업인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드론이 디지털 산업인 것도 잘 아실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는 이유는 드론을 띄워서 이 해상풍력 단지에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가서 스캐닝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육상으로 보내면 사람이 가서 고친다, 이런 컨셉이에요. 지금 그 시장만, 이 스캐닝하고 메인터넌스하고 인스펙션하는 시장만 전 세계 14조 원입니다. 한국은 이 시장에 뭐 사실상 참여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독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두 단계로 하기 싫다. 무인 드론 가서 확인하고 사람 가는 거 싫고 아예 드론에 사람 태우고 장비까지 태워서 한꺼번에 가서 다 고치고 온다. 이거를 2025년까지 만들겠다. 돈 대줄 테니까 빨리 너희 회사, 에너지 회사 빨리 이거 만들어라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시장만 열리고 한다면 이것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길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스타트업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에 상당 정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고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안 열리고 규제는 엄청나게 기업들을 심지어 지역의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도저히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모습으로서 너무 낙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너무 싸고요. 전 그래서 언론에서 전기요금 폭탄, 가스요금 폭탄 이런 기사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싼 나라가 무슨 뭔 싸다 자꾸 비싸다 하고 얘기를 하는지 좀 유럽의 저 나라들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태반입니다. 전기요금이 훨씬 비싸요, 우리보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 보시면 이른바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언어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전기요금을 낮춰줘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요금은 이렇게 깎아주고 할인해주고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이렇게 사회적 비용 전혀 부과하지 않고 하면은 부자들, 대기업들 도와주는 겁니다. 왜? 훨씬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금액에서 할인되는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죠. 이거는 이런 가격 정책을 자꾸만 복지 정책으로 혼동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있는 그대로 가되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또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께는 국가가 직접적인 에너지 지원을 통해서 지원금을 통해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복지 정책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절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냥 돈 많은 사람 전기 마음대로 펑펑 쓰고 돈 적게 내게 만드는 굉장히 지금의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전기를 펑펑 쓰는 기업들도 전기를 펑펑 씁니다. 산업용 전기, 뭐 가정용 전기, 상업용 전기 다 싸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이런 쪽에 투자도 안 하고 뭐 이런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느린가? 왜 아직 생각이 합치를 못 보나?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가? 진보, 보수 다 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왜 이럴까? 가치의 충돌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 가치의 충돌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성장을 해왔고 또 지금은 그 성장의 시대가 확연히 지나가고 있고 이제 기후변화 시대가 오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체감 정도가 너무 국민들 사이에 다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고 이제 우리의 윗세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내가 일견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동시에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강의는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제 한국 학계 환경 최고 전문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홍정호 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홍 교수님께서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출판하셔서 뭐 2년여에 걸친 정리 작업을 통해서 좀 더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글로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Your money or your life. 그러나 홍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돈과 생명이 어떻게 선순환할 수 있고 함께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라는 방향에서 이제 그 부를 또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데 대안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홍 교수님의 발제를 두고 뭐 토론일 수도 있겠고요. 또 추가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또 열심히 뛰시는 행동가 또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 왼쪽부터 세 분의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상 60플러스 기후행동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박정현 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각각 토론은 10분 내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상 대표님께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뉴스 별로 안 나왔던데 어제 삼척에 갔다 왔습니다. 삼척. 네? 저는 잡혀갈 손에 설라 그랬는데 60플러스 기후행동 그러다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잡아갔고요. 잡혀갔던 사람들은 전화부터 다 풀려났고요. 네. 근데 이제 포항제철이 만드는 거고, 그게 가동하면은 2050년 산소 중립은 완전히 물 건너가죠. 근데 그만한 발전소를 또 우리나라에 또 이제 강릉에도 짓고, 또 베트남에 가서도 짓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는 20대 여성이 자진해서 거기 올라갔고 몸을 쇠사로 감고 그리고 말들 잘 못하고 부끄러워하던 친구들이 거기 올라가더니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좀 감동했어요. 고마웠고 그리고 정말 미리 다 얘기도 하고 했지만 이게 저항하는 모습도 예뻤고 많은 빚을 졌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창피하잖아요. 이 나라가 그런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하면서 어른들이고 청년 별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창피했는데 오늘 외신으로 보냈나 봐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서 좀 덜 창피해졌습니다. 근데 젊은이들하고 한번 얘기하면서 저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전 60플러스 기후 행동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요 모양으로 만든 우리들이 반성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써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젊은이들하고 했더니 반응이 우리 미래 세대라는 말 안 좋아합니다. 미래 세대 미래에 우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방에서 늘 얘기하는 총행복, 총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래 세대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장이라는 말을 아직도 되뇌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제발 좀 생존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뭐든 법이든 과학이든 교육이든 종교든 간에 미래 세대라는 말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행복까지도 말을 못 하겠어요. 그저 그냥 생존할 수 있게 그들의 기준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이든 뭐든 교육이든 그런 면에서 정말 대학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해요. 녹색평론 김정철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학이라는 데가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기독교 편집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데고 그거를 위해서 중고등학교까지도 그냥 애를 쓰는 그런 게 과연 진정하게 학문을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대학이 뭐 필요 있냐?
오늘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60+ 기후 행동에서 에코 페미니즘 강의를 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전 중간에 나왔습니다. 근데 에코 페미니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에코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대단한 실력이 있는 분 같아요. 외국 사례 많이 들으면서 남성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쫙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웠죠. 근데 저는 인구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인구에 대한 별 문제의식이 없더라고요. 지금 80억인데 그들이 미국인 평균이 아니라 할리우드 평균처럼 살고 싶어 하는데 집집마다 에어컨이 천장에 당연히 달려 있어야 되고 세탁기에다가 새로 나온 이제 모든 가전제품으로 완비가 돼야지만 되는 이런 상황에서 60억, 우리 80억까지 할 수도 있다고요? 바칠라프 스밀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쓴 책 보면 석유의 도움이 싹 빠지는 순간에 농업으로 그 농업하는 사람들은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농사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땅도 충분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40억밖에 못 산다 하고 냉정하게 계산했어요. 근데 저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요소수 대란이 또 날 것 같이 지금 뭐 언론에서 떠드는데 요소수 때 얼마나 지금 난리를 쳤습니까? 그까진 요소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아까 3m, 홍정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3m 올라가면 상해는 사라집니다. 동경도 아마 사라질 거예요. 송도 신도시 허퍼프 되고 살겠죠. 거기서 요소수 대란 같은 거는 그거 같은 거는 하찮을 거예요. 여기서 살 수 있다고요? 물이 그렇게 욕조에 물 차오르듯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쓰나미와 동반하고 그 일대로 완전히 집 뭉개면서 물이 오를 텐데 여기서 어떤 대란이 있겠습니까? 식량 대란? 당연히 오겠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식량을 수출하지 못한다는 말하는 순간에 요즘 뭐 묻지마 살인 같은 거는 뭐 일상사로 벌어질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운동 하시는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기후위기 하는데 기후위기는 내일 죽는다. 경제위기는 우리 오늘 죽는다. 저 제발 엘리트 운동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보고 반론을 좀 써보래요. 저한테. 뭐 이해는 하지만 지금 좀 당장 죽는 건 아니지 않냐. 근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구의 날 만들 그 당시서부터 애를 썼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 팽팽 놀다가 열심히 막 지수함수로 막 올려놓고 이제 10년 남았다. 어떡할 겁니까?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가 과학을 괴담으로 그냥 뭐라 가는데 정작 IPCC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과학을 탈을 쓴 핵업자들의 말만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죠.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는 이래서 희생돼야 대상이 바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희생 최대한 안 되게 하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고민 끝에 강의 안 하고 선동해야 되겠다. 근데 그나마 이제 나이 다 됐다고 더 이상 선동할 기회도 안 주네요, 여기서. 근데 이제 어떤 책을 봤더니 이제 기후위기, 기후변화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때 라는 말에 좀 감동을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막 하지만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얘기 듣고 나서 스키장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일본 카페 일본 여행 가고 그러거든요. 감성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다 이공계들이 많은데 인문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그들이 손잡고 정말 그리고 설선수범이 좀 필요하겠고 이것 말고 그래봤자 몇 명 못 살릴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간 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저 같은 사람 나이 들어가지고 애들 밥 한 끼 얻어 먹을 때 한 끼는 차려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가지고 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어떡하겠습니까?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그래서 저는 구속될 각오로 생전 처음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막아가지 못했고요. 그랬더니 어떤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 지금 그런 건 할 때냐 이렇게 다급한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에도 좀 찔끔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병상 대표님 뭐 거의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강의보다도 선동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뭐 행동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60플러스라고 하는 단체 이름이 주는 것처럼 미래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어떤 책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박정현 구청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들고 하면 되나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박정현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불려 나온 거는 제가 행복지방정부 협의회 구청장일 때 참여했고요. 구청장 떨어지고 나서 고문으로 참여하라고 해서 고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장 시절에 딴 데보다는 대덕구에서 기후위기 관련한 대응 정책들을 많이 펼쳤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홍종호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예, 또 새롭게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조금 보완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 상황이 참 안 좋죠. 예, 클라이밋 센트럴이라고 미국에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 내내 전 세계 200개국 4,700개 도시의 온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제가 이건 안 보이는군요. 예, 제 자료에 보면 이미 이건 언론에 다 발표가 된 건데, 이게 색깔이 붉은색일수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드러났는데, 여기 우리나라가 보니까 굉장히 붉은색이 그냥 확 박혀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지난 7월 달 중에 지구인들의 80%가 폭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특히 전 세계 인구의 81%에 달한 65억 명 정도가 기후변화 지수 3단계 이상, 이건 좀 심각한 단계거든요. 3단계 이상을 하루 이상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인구의 절반가량은 최소 10일 이상 기후변화 지수 3단계 이상을 경험을 했다. 그리고 7월 중에 7월 10일이 가장 더웠다고 하는데요. 그 더운 날 전 세계 인구 35억 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을 경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지구 인구가 80억 명인데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된 거죠. 뭐 그 외에도 이 기상 관측하는 곳에서는 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표를 했는데, 그 7월의 더위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7월이 더워서 지구 해면 수온이 18.5도에서 18.8도로 전년 대비해서 0.3도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영향이 지금 올겨울 한반도의 한파로 몰려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이제 온난화 얘기하지 말자. 이제 온난화 지났다. 열대화다. 그래서 실제로 기후재앙의 시대가, 인간이 만든 기후재앙의 시대가 온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 제 자료에 보시면 1.5도 기후위기 시계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사는 대전에 그 한밭수목원 앞에 이게 있습니다. 대전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잘 안 하는데 이건 또 만들었더라고요. 뭐 기상청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1.5도를 방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1.5도를 방어하는데 5년하고 321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점점 이게 남아있는 연도의 속도가 더 빨라져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기후위기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사회적 의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그 자료에 보면 이 만평, 굉장히 오래된 만평인데,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띄어져 있어서, 이게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돈 번 걸 너에게 물려줄게, 이러고 물려주는데,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예,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에 보면 이게 작년에 그 기후정의 행동에 청소년이 나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늙어서 죽지만 우리는 기후위기로 죽을 것이다. 정말 이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 기후행동의 청소년들이 이 정부와 국회가 기후변화를 방치한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원고 자격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 중에 있고,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하나 왔는데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청소년들이 기후소송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과 관련돼 있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생률 저하가 기후위기 영향이 커지고 있다. 출생률 저하의 기후위기 영향이 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리서치 회사들의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여론조사 업체인 글로브 스캔이 2022년도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이때 응답자의 40%가 기후위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30대 미만은 44%였고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59%였습니다. 예, 우리가 0.7명 출생률이 이게 네. 예. 그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 네? 20대들. 예. 20, 30대가 특히 그렇습니다. 시사인에서 2022년에 기후위기 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조사를 1000명을 조사해서 냈는데 굉장히 다양한 툴로 냈는데 여기는 제가 기후변화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느냐라는 자료만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심각하게 여기고요. 20, 30대 여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출생률과 연동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경제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는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뭐 세계 경제국 규모가 10인데 상대적 빈곤율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소득 불평등 OECD 국가 중에 8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행복 수준도 굉장히 뚜렷하게 다르고 그리고 기후위기 불안도도 사실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금 하는데 한국 사회 전체가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세계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탈탄소 경제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어쨌든 많은 국가가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려면 전 세계에서는 2050년까지 지금 553억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한국은 7억 3천 톤 정도를 줄여야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2030년까지 보통 40% 저희가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약속을 했는데 55%까지 EU에서는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은 최근에 IRA를 통해서 여기도 50에서 52%를 줄이겠다. 일본도 지금 46%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내고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실제로 재생에너지 비율도 굉장히 많이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제도나 법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저희가 7.3%? 예, OECD에서 꼴찌입니다. 전 세계 평균 28.3%인데요. 7.3%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2030 탄소 중립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제로 신재생 부분은 더 줄였고요. 원자력 부분 늘렸어요.
근데 아까 홍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실은 재생에너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게 여론을 좀 호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온실가스 목표도 2030년까지 저희가 2억 톤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그 임기 내는 2억 톤 중에 5천만 톤밖에 안 줄이고 있고요. 나머지 정부에서 75%인 1억 5천만 톤을 줄여야 되는 계획을 얼마 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냈습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외국에 나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가 맞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탄소 사다리? 예. 탄소, 네. 탈탄소 사다리? 예.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사다리에서 하겠다고. 예. 그 지금 홍종호 교수께서 발제에 지금 국제 질서가 탈탄소 무역 규범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세 개가 이제 아리백, ESG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리백 우리 안 되고 있죠. 아리백이 안 되고 있고 ESG는 지금 9월 8일자 서울경제신문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지금 금융위가 1년 정도 더 유예하겠다. 원래 2025년에 공시를 하기로 했는데 2026년으로 변경하겠다는 걸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탈탄소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식량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기후변화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가난은 구별한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그 명확하게 기후위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최근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SF 소설을 좀 몇 권 봤는데 대체적으로 인간이 망합니다. 예, 그 지구는 안 망해요. 사실 인간이 망하면 지구는 되살아나죠. 근데 안 망하면 실제 양극화가 더 심각한 거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훨씬 인간으로서 삶을 거의 영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고 한 10% 20% 인간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후위기가 결국은 불평등 문제를 더 가중시키게 되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까지도 다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기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2020년 6월 5일 그 226개 대한민국의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모두가 참여해서 했고 이걸 통해서 그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더 확대되고 실제로 그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는 것은 실제 문명의 전환을 이루거나 마찬가지인데 전 사회적으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분야에 조금씩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 사회적인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에 관련된 시민과의 합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합의를 이끌어낼 중요한 주체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총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총선의 기후위기 아젠다를 정말 전면으로 내세워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기후위기 정치인들과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덧룩업 보셨잖아요. 이 영화에 보면 이게 지구의 행성이 온다는데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는 자기 재선을 위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 지구 멸망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덧룩업의 어리석은 정치인을 더 이상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후 정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함께 더 논의하고요. 특히 행복 전환 포럼과 행복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실험이고 있는데 박정희 이렇게 응원해줘야지. 대전에 가셔서 하셔야죠. 이거 방송국에 나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을 위한 기후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또 뒤에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걸려서 제가요. 우리가 또 뒤에 또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국가 간 내에서도 기후로 인한 불평등이 생산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뒤에 시간이 남는 대로 그런 주제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오기철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님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오기철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제일 늦게 얘기를 하면 손해를 좀 보는 이게 앞에 좋은 말씀만 다 해갖고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하러 하니까 제가 열심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공 경제학을 했고요. 25년 전, 그러니까 1997년도에 저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대기업 가라고 했는데 거기 안 가고 기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기후 운동 25년간 그 기후 운동을 국제 사회에서 주로 기후 운동하는 기후 운동가고요. 그다음 저기 유엔하고 이제 일을 좀 많이 했는데 주로 많이 한 게 기후 난민 문제를 주로 다뤘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근데 어쩌다가 이제 이 2000년 들어와서 한국에 있다 보니 코로나가 있었고 그 코로나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한국 사회를 좀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본 게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이제 좀 접해봤고,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하는구나. 왜냐면 탈탄소 사회로 가는데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고속도로가 그린 뉴딜입니다. 근데 그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서울 안산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이 뭐냐면 그린 스마트 스쿨인데요. 그게 학교를 이렇게 학교를 이제 개조를 해서 에너지 효율화 이런 것을 좀 상당히 높여주는 것인데 그린 뉴딜의 5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한 2025년도까지 25조 원의 돈을 투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여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안산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방이 막 이렇게 플래카드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린 스마트 스쿨 그만해라는 학부모와 학교 학생들의 이 방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개설하면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할까 해서 가봤거든요. 학교 안에. 근데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이 완전히 공사장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서 교실에서 공부를 못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부모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 쭉 보면 얘기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일방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을 보고, 참 제가 이게 그린 뉴딜이구나. 우리나라 그린 뉴딜이란 게 주로 이제 대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당사자의 참여 이런 게 이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이렇게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그린 뉴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린 뉴딜도 안 되고요, 탄소 중립도 안 된다는 것을 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국 사회도 좀 이렇게 그 시민 공동체가 좀 당사자가 되는 그런 기후 운동을 좀그 벌려나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기후위기 시대에 그 어떻게 보면 부의 대전환을 그 말씀하신 홍정호 교수님에게 많이 기대를 했고요. 근데 거기에 좀 오늘 제가 보니까 기후위기 시대 부의 대전환이 그러니까 탄소 사회에서 갑자기 탈탄소 사회로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경험했듯이 과연 부의 대전환이 이렇게 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의 대전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보면 좀 속도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까 박병상 우리 대표님, 서장님 얘기했던 것 중에 바첼라프 스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첼라프 스밀이라고 하는 기후 에너지를 에너지 통계라든가 이것을 그거를 객관적으로 내는 분인데 이분이 세계적인 에너지 이 전문가로서 낸 것을 보면 정리한 것을 보면 아까 홍정호 교수님 발표문에도 좀 나와 있던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탈탄소로의 전환이 느려도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희망이 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지금 보니까 바첼라 스밀을 얘기하면 1990년대 우리가 화석연료가 88%였는데 전체 1차 에너지에서 30년이 지난 2019년도 교수님이 아까 보여준 걸 제가 봤더니 2019년도에 딱 끝이 된 건 뭐냐면 83.7%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88에서 화석연료가 83.3% 그러니까 겨우 3.7%밖에 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30년 동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아까 우리 박정현 쌤이 얘기했던 우리 시민께서 얘기했던 그래서 전체 재생에너지가 28%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이것을 1차 에너지 전체로 계산해 보면 한 5.6%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직 이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상당히 확산되고 뭐가 이래 될 것이라는 것은 좀 길이 좀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좀 요즘 느끼는 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의 대전환이 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근데 희망이 지금 좀 안 보인다. 그래서 희망이 안 보이는 이 속에서 좀 뭘 고민해야 될까라고 하면 거기서 제가 좀 찾아본 길이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뭐라 좀 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근데 우리나라 제가 요즘 그런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림들을 한 것이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근데 현 윤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많은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윤 정부에서 되게 중요한 아까 부의 이동 대전환 이게 제가 윤 정부에서 진행되는 그것이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 대이동. 그게 정리를 보면 한국에 투자가 돼야 될, 그러니까 이런 태양광이든 재생에너지 이런 데 투자가 돼야 될 그런 자본과 기술이 현재 상당한 부분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가 좀 목격하고 있거든요. 부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 왜냐면 한국에 지금 재생에너지라든가 기후 정책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이라든가 지금 유럽연합이라든가 이런 보면 미국은 지금 아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3,690억 달러면 거의 420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과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되
미국이라든가 미국 여기서 만들어란 거죠. 그러다 보니 태양광 업체 뭐들이라든가 전기자동차과 배터리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투자를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근데 재밌는 게 과거에 2019년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미국에 한국이 투자한 직접 투자한 게 14등이었거든요. 전 세계 뭐냐면 그보다 벨기에보다도 적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최근 자료를 봤더니 2등까지 올라갔더라고. 2등. 한국에 투자를 투자처를 못 찾으니까 이게 기후 산업이라든가 재생에너지의 이런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투자를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하다 보니 한국은 이게 상당히 좀 제조업 분야가 공황이 산업 공동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의 대전환이 전환이 아니고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것도 되게 좀 아까 희망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현재는 좀 희망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제가 희망이 없는데 어설프게 희망을 찾는 것은 아무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절망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절망을 좀 열심히 해야 될 때다. 절망을 해야 할 때지 어설픈 희망을 가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희망은 그래도 좀 한번 방향이라도 좀 제안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은 결국 문제가 크다면 해결책도 좀 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믿고 한국에 투자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시민들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 첫째, 세 가지 원칙을 방향을 얘기하면 대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좀 정의로워야 된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박정현 우리 전 구청장이 얘기했듯이 세력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좀 대단한 전환이란 것은 미국이 했듯이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 3,690억 달러의 인플레이션 감축, 그건 사실 그들이 말하는 청정에너지의 전환 정책인데 결국은 핵심은 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정책이 좀 대담하게 그 방향도 정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대담하게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문제를 풀려면 우리나라 GDP가 요즘 1.6조 달러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한 2%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적어도 그러면 계산하면 한 40조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1년에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만 이게 전환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정의롭다는 여기는 보통 이 그린 뉴딜의 실패의 교훈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반대해서 태양광 안 되지, 어민이 반대해서 해양 풍력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가 반대해서 그린 스마트 스쿨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공동체가 지지를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IRA 그러니까 미국이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리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3,690억 달러 중에 반인 1,80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에 미국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인 600억 달러를 한 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기후위기로부터 피해를 보는 피해 공동체한테 투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 시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고 또 저변에 그린 산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박정현
시민께서 강조했던 이 세력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한 정치 세력화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전국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어떤 그러니까 세력화가 함께 진행돼야만 정치 세력화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좀 이상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기철 상임이사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박정현 전 구청장의 말씀대로 기후정책에 대해서 강점을 두신 게 아닌가 싶고요. 대안으로서는 시민들끼리 또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세력화해야 된다, 연대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기후 정치, 기후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말씀을 다 양이 많아서 못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세 분의 토론자의 뭐 질의라기보다도 덧붙인 의견에 대해서 또 특별히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것이 이제 기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실종된 현실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홍정호 교수님 좀 답변 먼저 듣고 또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세 분 토론 말씀 듣고 제가 제 발표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근데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국회에서의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생각, 선호, 가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 많은, 그러니까 이른바 기후 정책, 뭐 기후 대응 전략, 뭐 탄소 감축, 또 적응, 뭐 이런 여러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그런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가장 절실하고 그러나 전혀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것을 꼽자면 저는 뭐 이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요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들었던 가장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 굉장히 책임 있는 정책 입안자가 교수님 전기요금 올리면 정권 바뀝니다. 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어떠한가? 뭐 지금 정부는 뭐 시장을 또 뭐 기업을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영업사원 1호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역시 전력시장, 전기요금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산자부 장관이 뭐 경질인지 뭐 교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 엄청난 현안 문제를 앞에 두고 한전 구조조정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요금은 되게 신중해야 되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 뭐 구조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즉 원가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알고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뭐 진짜 모르는 건지, 국제 에너지 요금이 뭐 5배, 7배 막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전 경영 정상화만으로 어떻게 이 적자를 모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33조 6천억이 올해 말까지 가면 누적 적자가 200조가 넘거든요, 한전이. 이게 뭐 도저히 한국 같은 이러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뻔히 지금 얼마나 어떤 그 파국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총리는 국회에서 하는 답변이 한전이 부도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해법은 뻔히 있는데 그런 말은 안 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건지 겁을 주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책임 있는
학자들도 경제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큰 논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거죠. 어떤 경제학자는 전기를 공공재라는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런 지금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다, 무슨 에너지 효율이다, 뭐 어떤 탈탄소 공정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우리 시민사회 운동하는 분들도 정책의 운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서 얘기한다고 제가 삼척이나 강릉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뭐 지난 정부가 사업 허가내 준 것도 있어요. 그 와중에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하는 정부에서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시민들의 생각을 이게 시민들이 이렇게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에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거부감이 있는 게 어디서 그 이유가 어디에 연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외치고 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어디서 시작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을 힘으로 결집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론을 형성하고 이러지 않으면은 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 이대로 가면은 뭐 다음 세대는 없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이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좀 지식인들 또 운동하는 단체에 이런 책임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욱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바뀌면은 하나의 예인데요. 아주 극명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극명한 예라고. 네, 우리 웅 교수님, 요 에너지 효율 그리고 전기요금 건에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우리 박병상 대표님 혹은 오기철 상임이사님 뭐 의견이 있으시면. 글쎄, 전기도 전기고 화석연료도 화석연료인데 저는 이렇게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몰라도 저 그린 뉴딜, 그린 워싱이라고 또 있잖아요. 또 친환경인 것 같이 광고하는 거. 우리 이런 총행복 전환 포럼에서 광고를 심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 광고다. 이거 믿지 마라. 하여튼 뭐 그래서 시작해서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식의 그 광고, 이거는 다음 세대에 치명적인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런 광고를 해서 우리 소비 심리를 좀 많이 줄이고 소비를 덜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인문 얘기를 좀 했는데, 인문 쪽에서 그런 역할, 재밌는 만화를 하든, 조그만 연극을 하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좀 적시게, 아주 손쉽게 편안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기철 상임이사님 뭐. 전기 요금 되게 좀 어려운 문제로, 되게 어려운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에너지 가격 문제는 되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제가 주로 국제사회의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요.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좀 트럼프한테 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얘기가 에너지 가격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미국이 지금 의외로 이번에 가스라든가 가스를 더 많이 생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이. 그런데 에너지 가격은 지금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더 많이 생산했는데도 에너지 가격이 이 바이든 정부에서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란 게 대체로 국제 시세에 이렇게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다 뭐 잘해도 뭐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바이든을 찍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제가 좀 부럽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국제 시세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을 이렇게 쫙 올리는 시스템이고 우리는 이것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한 전기요금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한전의 어떤 계획하고도 되게 깊은 관계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맡겨갖고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야, 그건 뭐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방법, 뭐 시간이 없으니까 방법을 좀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것을 시민들이 직접 말을 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얘기를 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뭐든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저는 기후시민의회를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기후의식이 제일 이렇게 2018년도 19년에 보면 꼴찌였거든요. 전 세계. 엉망진창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유럽연합에서 거의 1등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9달 동안 2019년 뭐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했던 기후시민의회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기후시민들이 의회에서 150명이 그때 재계에서 결정한 뭐 자세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시민들이 이런 제안을 하고 그걸 법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프랑스에서 기후시민의회 거기서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건 뭐냐면 거기서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 얘기했다면 시민들이 대모하고 난리가 났을 문제를 시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박수치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뭐냐면 2.5시간 안에 기차가 있으면 국내 항공기를 띄우지 않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부산과 서울 같은 경우에 비행기를 못 띄우는 거죠. 그런 것을 시민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좀 한번 얘기하는 주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부에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이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시도에는 뭐든지 요즘 제가 들은 것은 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뭐라도 하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중에 한번 기후시민의회 이것을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전국적으로는 안 된다 해도요. 한 지역이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우리 사무총장님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이 있으면. 오늘 토론에 다들 만족하셨는지 질문은 없고요. 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지 우리 토론자 발제자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가 좀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윤숙자님은 빗속을 뚫고 허둥지둥 들어와서 오늘 포럼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지훈님이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홍정은 교수님께 인사 전해 주셨고요. 각각의 박병상 박사님의 열정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박정현, 오기출 두 분의 토론도 잘 들었다며 인사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정바다님이 오기출 멋지네
이라고 올려주신 혹시 가족입니까? 네, 멋지시다고 네, 응원해 주셨고 또 강화평님이 인간이 망하면 자연은 살아난다. 우리 박재현 구청장님의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인상이 깊었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항선님 같이 해주시고 계셨고요. 원기준님 같이 채팅창에 간단한 소감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잘 들었고요. 내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근데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내가 다 좀 풀리기도 한 것 같은데, 기후위기 시대 부의 대전환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도 부를 계속 늘릴 수가 있는데 늘리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은 부의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인지, 하여튼 그 조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모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많은 이 기후 문제에 대한 그 학자들, 특히 경제학자들의 이게 녹색 성장이거든. 말하자면은 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그게 기본적인 그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 대부분 이제 많은 경제학자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이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스티르치가 그런 말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GDP 패티시즘, 말하자면 GDP에 대한 숭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사실 경제학자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환경을 고민하는 경제학자들의 경우는 녹색 성장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부를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것이 재생에너지가 됐든 또는 기술 혁신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은 그것이 이제 탈성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어떤 성장을 어떤 수준에서 멈춰야 되고, 심지어는 말하자면 성장 자체를 낮춰야 된다 얘기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홍정호 교수님이 생각할 때 부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 그 부의 실체가 내가 좀 무슨 애매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전환이 이루어질까 굉장히 궁금하더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점이라. 단순히 뭐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사람들은 그건 뒷얘기인 것 같고, 당장엔 이제 무슨 이게 경제 성장이 안 되면 난리 날 것 같은, 그 아까 이제 그 GDP 패티시즘이란 말이.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 가지고 있어. 사실도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글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학자들이나 또는 이제 이 전문가들, 운동가들이 뭔가 좋은 정책을 얘기를 해. 그리고 좋은 정책이 주로 대부분 뭐냐면 외국 얘기를 다 한다고. 외국에 말하자면 얘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백날 해도 소용없어.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해외 연수를 간 나라예요. 하여튼 벤치마킹이라는 하나도 근데 벤치마킹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관철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외국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외국의 사례들 중에서도 이런 시민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홍정호 교수님 예를 들면 전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이 한국은 천국이에요. 너무 싼 거야, 전기요금이. 말도 안 되게 싼 거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 말하자면. 그냥 전기요금을 올립시다 해가 절대 올릴 수가 없어. 근데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이 싼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다른 나라로 비교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야 우리가 정말 전기 너무 막 쓰고 있대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이제 나와야 정치인들이 움직이겠지. 정치인들은 절대로 서서 나서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또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유럽의 경우 저도 최근에 뭐 관심 자료를 좀 보니까 뭐 굉장히 무슨 이 탈탄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정책 기존 성장이에요. 유럽 자체나 보고서를 보면은 그 굉장히 비판적이야 말하자면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어떻게 사람들의 말하자면 가치관이나 이 규범 이런 것들 바꿀 수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만 더 마지막에 하면은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니까 2023년도에 나온 게 세계 나라를 세 분류를 나눴어요. 공동이익 국가, 특수이익 국가, 취약 국가. 공동이익 국가는 이제 북유럽 같은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맨날 북유럽 국가 이제 도처 얘기하잖아요. 특수이익 우리나라 같은 나라야. 국가가 말하자면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나라야. 그 다음에 취약 국가가 말할 또 그거. 이게 이제 세계 완전 그 행복 보고서 분류한 방식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특수이익 국가인데 우리 맨날 공동이익 국가를 가자고 얘기하고 있다. 덴마크를 배웁시다. 뭘 배웁시다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보고 쓴 사람이. 특수이익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공동이익 국가를 덴마크를 배우자고 한 얘기는 달리기 선수한테 네가 빨리 달리면 올림픽 가서 메달 딸 수 있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규범이나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한 것과 우리의 차이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우리 포럼 같은 것이 역할이 있다 생각하고 하는데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홍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뭐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사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국제 비교를 해보면 아까 제가 그림도 보여드렸지만 말도 안 되게 싼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것을 뭐 요금 폭탄과 같은 이런 아주 자극적인 표현으로 이제 국민들을 뭐 호도하고 뭐 이렇게 호도하는 것도 국민들이 또 그거를 금방 수용할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왜 폭탄이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런 기사를 못 쓸 텐데 이게 바로바로 먹힌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우리 국민이 특별히 이런 에너지를 뭐 펑펑 쓰는 이 낭비의식이 많은 국민이라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어느 정부가 됐든 지난 40년 동안 일관되게 특히 각종 에너지 중에서 전기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 취급을 한 거죠. 정부가 아주 일관되게 싸게 한 겁니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왔고 이제 그런 문제가 현재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자고 하고 입안하자고 하고 적용하자고 하니까 이제 충돌이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국회의원 중에 뭐 몇 명 정도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 이제 수가 작고 워낙 대다수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느 정부도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보수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진보 정부는 서민에게 위해가 가해지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유는 다르지만 다 틀린 얘기를 갖고 그 나름의 먹혀드는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깨어있는 우리 이제 시민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팩트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문제 제기하신 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고 이것은 뭐 아마 경제학자 오늘 이제 경제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생각이 많이 뭐 큰 차이가 있는 분들도 있고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또 좀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는데요. 3년 전인가 그 네이처에 이제 여러 자매지가 있어요 요새. 그래서 네이처 뭐더라 하여간 이 꽤 그 좋은 저널에 실린 논문이 경제를 바라본 세 가지 시각을 이제 구분해서 쓴 겁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예 그냥 주류적인 성장이 최고 이거는 뺐고요. 아예 이거는 뭐 지금 시대에 이제 그런 식의 사고가
유효하지 않다. 이런 건 사실은 뭐 EU도 이미 그린 딜을 말했고 미국도 그린 뉴딜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빼고 녹색 성장, 그린 뉴딜, 탈성장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책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탈성장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죠. 그런데 탈성장의 가장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점점 경제를 축소시켜 가자는 거고 이제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무역 규모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이랬을 때 결국은 이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이 투여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과연 그 재정이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 논문에 따르면 그린 뉴딜에 있어서는 그린 뉴딜은 녹색 성장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그린 뉴딜은 양극화 문제라든지 빈부격차 문제나 이러한 이제 계층별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것이죠. 녹색 성장 상당히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효율성을 녹색을 가져온 효율성을 이제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 근데 역시 뭐 훨씬 녹색 성장은 이제 좀 시장 진영적인 면이 많고 그린 뉴딜은 그래도 정부 역할이 그리고 어떤 사회적 관점의 뭐 복지라든지 이런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정한 노력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는데 역시 이제 이 둘 사이에도 역시 이제 장단점이 있다. 이제 재정은 탈성장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 그린 뉴딜에 있어서도 재정의 압박이 이제 있을 것이고 이것은 뭐 우리나라 코로나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재정을 얼마큼 투여하겠다라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뭐 하여간 이런 자리에서 저는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고 싶지는 않고 저는 그렇게 성장 자체를 거부하는 쪽의 생각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무슨 다른 모든 녹색과 뭐 어떤 사회적 가치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뭐 그 기후 뭐 당연히 마찬가지 이런 걸 포기하고 그냥 성장만을 가자는 건 전혀 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회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럽 같은 유럽은 탈성장이나 또 탈물질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이 국민들 사이에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해왔지만 그것이 정치 세력화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은 성장에 목마릅니다. 이게 놀라운 현실이에요. 이게 각종 여론조사 국제 비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상황이 경제적으로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오히려 녹색이다, 보전이다, 뭐 사회적 가치다, 양극화, 뭐 빈부격차 해결, 뭐 이런 얘기를 복지 이런 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한국은 여전히 성장, 경제 얘기를 하는 국민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토론자들께서 뭐 다음 세대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책을 쓴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20, 30대 여론조사 해보면요.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그렇게 기후변화에 관심 없습니다. 이게 또 놀라운 일이에요. 일부 있어요, 일부 그래서 뭐 기후변화, 청년 비상행동 이런 거 하지만 단체들도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개인의 지속 가능성에 매몰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졸업하고 뭐 하겠다. 집 잡아야 된다, 뭐 결혼해야 된다. 이게 훨씬 강해요.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에 제일 관심 있는 세대는 40대, 50대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내가 잠깐만. 네. 그래서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있지 말하자면. 그래서 대전 안에 궁금했던 게 그런 거지.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 사회로부터 어떻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시민단체 25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여기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순수해.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게 이렇게 감동을 안 줘요. 이제는 더 이상. 매우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학자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학자는 남들이 생각 안 한 것도 글로 써야 되고 배고프고 힘들더라도 쓰고 이런 어떤 논리와 주장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운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 기반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이 완전히 다른데 풍력 안 돼, 뭐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게 정말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인지. 자기는 나무를 살려야 돼, 나무 베어내고 거기에 재생해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마저 안 하면 기변에 아무것도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내가 녹색의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절대 나무를 베고 육상풍력을 해서는 안 돼,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겁니까? 전 이거 퇴행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대전환의 길을 가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전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소한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나 혼자 나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 나는 외치고 말 거야, 이거는 그냥 학자가 글 쓰는 거로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질문인데요. 제 질문을 끝난다. 이제 2시간입니다 벌써. 부의 대전환이라는 그 제목을 보고 되게 도대체 부의 대전환이 그 무엇을 지금 말씀 들어온 방향을 대전환을 하자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대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지, 대전환은 뭔지 하는 게 정의가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지금도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장님이 자꾸 물어보는 것을 제가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해요. 말씀드릴게요. 이 제목은요,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이거 출판사가 지은 겁니다. 이게 대중서예요, 대중서.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제목은 잘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거 있죠. 이제는 돈의 흐름 엄청 달라지고 있고요. 이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라는 것이 그냥 시민단체와 일부 지식인의 그냥 메아리 없는 외침이 아니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기후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굳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처럼 이렇게 경제와 성장이 목마른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히려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보다도 시민단체 환경정의 환경연합 공동대표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25년 한 결과 이게 이렇게 떠들어 가지고는 너무 일반 평균적인 우리 국민의 생각과 굉장히 유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후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과 여러분들의 소비와 생산 방식의 변화가, 그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저는 이게 훨씬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출판사가 이 제목을 썼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제 책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들어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저는 사실은 좀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운동도 해야 되고 주장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도, 부동산도 심지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부동산도 그러니까 가장 적나라한 인간의 탐욕이 모여지는 부동산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높은 지대의 부동산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최대한 대로 이용하자는 거죠. 저놈들은 원래 탐욕스러운 놈이니까 아유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훨씬 공허한 일이다. 마지막 끝나기 전에 하나의 좀 질문을 하나 던지고 끝을 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홍정호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너무 당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기대치에 근거한 어떤 실체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근거한 기대치를 앞으로 얘기하자. 이런 것은 좀 더 솔직하게 앞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는 것도 그런 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의 의문 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 대전환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쨌든 1.5도든 2도든 뭐 좀 그 올라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거의 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가 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실가스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실체든 당이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네 가지, 저희 바첼라피 스밀이 했던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80대 이 노인이 평생 에너지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 하나의 의문을 던졌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가지 물질이 있다는 거죠. 네 가지 물질. 이 네 가지 물질이, 하나, 문명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물질이 철. 생각해 봅시다. 시멘트, 옆에 플라스틱, 또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 문제, 지금 인류가 80억 명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암모니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가지 물질, 철, 시멘트, 플라스틱, 암모니아. 이거 없이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다 온실가스 덩어리거든요. 여기서 온실가스가 80%가 나옵니다. 80%.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여기에 이제 어떤 길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기철 대표님, 의견 첨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야별 행복 실태와 현황 첫 번째 주제로 기후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최고 전문가 우리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님 모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녹색 성장이라든지 또 그린 뉴딜, 탈성장, 이러한 주제들을 놓고 어떠한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또 중요한 것은 이 사이사이마다 정작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정작 자기들에게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수치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닌지, 또 실제로 진보와 보수를 나눠서 구분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예를 들면 전기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 낮출 경우에 누구에게 결과적으로 혜택이 되는지는 우리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기후 위기 시대이지만 또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의 문제도 어떻게 연관시킬까 하는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 문제를 보편적인 패러다임을 그대로 적용할 때에 나타나는 문제는 또 뭔지, 이런 것도 또 다음에 우리가 숙제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하고 너무나 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리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토론을 맡아주신 60플러스 박병상 기후행동 공동대표님, 또 박정현 전 대덕광역시 대덕구청장님, 오기철 푸른이사 상임이사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총행복 전환포럼 제43차 포럼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